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세상에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나라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GDP 순위는 최근 수년새 3위에서 5위로 밀렸는데 해외 순자산은 7년 연속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4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버블 시절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순 덩어리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끝난 나라 취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난 나라가 해외 투자 수익만으로 연간 41.7조엔 우리 돈으로 약 375조에서 420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니케이 지수가 버블 최고점 38,915를 넘어 7만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팩트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인당 GDP 추월 이야기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4월 IMF 세계경제 전망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GDP는 약 35,700달러, 한국은 37,400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러 환산 수치입니다. 엔화가 역사적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달러로 바꾸면 일본 수치가 쪼그라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명목 달러 기준 격차는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환율 효과를 제거한 구매력 평가, 즉 PPP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68,624달러, 일본은 59,207달러로 한국이 약 16% 앞서 있습니다. 이 역전은 2018년에 이미 일어났고 그 이후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격차를 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 구매력 기준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건 별개의 팩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개개인이 버는 돈의 크기와 국가 전체 시스템이 가진 체급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총 GDP는 약 4.4조 달러, 한국은 약 1.9조 달러, 여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잃어버린 30년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대부분 일본 경제가 3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키피디아 로스트 디케이드 항목에 명시된 수치를 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1.14%였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1% 수준이었습니다. 실질 GDP 연평균으로 보면 제로도 아니고 분명 플러스 성장이었습니다. 다만 1998년이나 2009년, 2020년처럼 개별 연도에는 뚜렷한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고 달러 환산 명목 GDP로 보면 1995년 5.55조 달러에서 2025년 4.27조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이 연평균 9% 안팎, 한국이 연평균 사에서 5%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일본의 1%대 성장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처럼 체감된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프레임에는 이런 과장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일본은 폭망한 게 아니라 느리게 걸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의 대가도 분명했습니다. 1인당 명목 GDP는 1995년 세계 3위에서 현재 3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실질임금은 1997년 정점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한 정체는 실제했습니다. 다만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일본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이미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통관 기준 무역 수지를 보면 일본은 1조 7,462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68%나 줄긴 했지만 어쨌든 5년 연속 적자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적자라는 뜻이죠. 참고로 국제 수지 기준 무역 수지는 1조 3,631억 엔으로 흑자 전환되었지만 서비스 수지까지 합하면 여전히 2조 5,146억 엔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제1차 소득 수지, 다시 말해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금 수입은 42조 2,809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4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또 한 번 갈아치운 겁니다. 무역과 서비스에서 2조 5천억 엔을 잃어도 투자 수익에서 42조 엔을 벌어들이니까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34조 5천억 엔,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나라에서 돈을 버는 나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뀐 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에 종합상사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 이 5대 종합상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60조엔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호주의 철광석 광산, 중동의 LNG 플랜트, 동남아의 발전소, 아프리카의 식량 유통망까지 전 세계 인프라 곳곳에 지분을 꽂아 놓았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5회사에 투자하면서 향후 50년간 팔 생각조차 하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원과 인프라에서 임대료를 걷는 세계의 지주인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반도체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웃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 소재와 장비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70% 이상입니다. 차세대 EUV 극자외선 노광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95%를 넘깁니다. JSR, 도쿄응화공업, 시네스화학 같은 이름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회사들 없이는 세계 어떤 반도체 공장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일렉트론은 세계 4위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 코터와 디벨로퍼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90%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은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2018년 93%에서 2024년 65%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이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 자체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근본적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이기든 TSMC가 이기든 인텔이 이기든 최첨단 칩을 만들려면 결국 일본 소재를 거쳐야 합니다. 경쟁자들이 싸울수록 심판이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2025년 말 기준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561조 8천억엔, 미국 달러로 약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1991년 이래 34년간 세계 최대순 채권국 자리를 지켜왔지만 2024년 말에 독일에, 2025년 말에는 중국에까지 추월당하면서 세계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산의 절대적 크기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561조 엔이면 한국의 연간 GDP 전체보다 큰 금액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 개인이 전 세계에 보유한 총 대외 자산은 1805조 엔 약 11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자산은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의 산업화, 전후 고도 성장기의 글로벌 투자,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던 해외 자산 매입이 복리로 쌓여 올린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산의 요새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IMF 기준으로 일본의 일반 정부 총부채는 GDP 대비 약 232%로 선진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2026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 채무 잔고는 1344조엔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 비제도 일본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가계금융자산이라는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일본 가계금융자산은 2230조엔, 이 돈이 우체국 저금, 은행 예금, 보험을 통해 국채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였기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는 2020년 1860만 명에서 2030년에는 2260만 명으로 21% 넘게 급증할 전망입니다. 더 심각한 건 치매 문제입니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치매 환자가 보유하게 될 금융자산은 215조엔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인이 판단 능력을 잃은 동결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고령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축이 인출되고 동시에 치매로 동결된 자산은 경제에 순환되지 못합니다. 국채를 받쳐주던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순간 금리 급등이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매년 400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화려한 수치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4년 연속 하락입니다. 명목임금은 2.3% 올랐지만 쌀값이 피크 시점에 전년 대비 60에서 80% 폭등하는 등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압도한 겁니다. 2026년 춘투 임금 교섭에서 평균 인상률이 5.26%를 기록했지만 실제 체감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분 약 3%,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분 약 0.5%,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된 아동육아지원금 부담금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주머니에 남는 건 약 1.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적자라는 새로운 구멍도 뚫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해외 IT 서비스 이용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 약 6조에서 7조엔 규모에 달합니다. 관광 수지에서 벌어들인 6조 7천억엔을 디지털 적자가 고스란히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해외 투자 수익은 대기업과 종합상사, 기관 투자자의 장부에 쌓일 뿐 도쿄 외곽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해지는 거시경제와 미시생활의 단절이 일본 사회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양면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보겠습니다. 30년간 정체되었던 임금이 움직이기 시작해 춘투 임금 인상률이 3년 연속 5%를 넘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2026년 6월 7만 포인트를 넘어 7만 3천 선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989년 버블 최고점이 38,915였으니까 그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는 경상수지 기준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도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말 일본 정부는 21조 3천억 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18조 3천억 엔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026년에도 추가 추경 3조 엔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재정 카드까지 소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외줄타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인당 GDP 역전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 느리게 걸어온 30년 동안 쌓아놓은 해외 순자산 561조 엔, 매년 42조 엔씩 들어오는 투자 수익, 대체 불가능한 소재와 장비 기술력, 이것들은 GDP 순위표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체급입니다. 한국도 반도체 완제품 수출에만 기대지 말고 소재와 장비 국산화, 해외 자산 축적, 금융 시스템의 깊이를 만드는 장기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 거인은 체질 개선에 성공해 다시 근육질 경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거대하지만 속으로 천천히 말라가는 길을 걸을 것인가? 그 답은 아마 2030년대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거인의 진짜 체급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